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하는 11월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드립니다. 11월 선거는 트럼프 당선인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모두 승리가 확실하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20년 만에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이 트럼프 집권 2기 내각과 요직은 충성파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 공신인 일론 머스크 CEO가 주요 직책에 기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패배를 인정하고 공식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정권 인수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국정 운영에 거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와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정계 지도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를 보호하고 기회와 평등을 추진하는 LA시 정책은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한 영킴 미셸 박스틸은 현재 성공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메릴린 스트릴랜드는 승리했습니다. 제37대 한인회장이 로버트 안 LA 한인회 이사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 확정됐습니다. 오늘 당선 확정 발표 및 당선증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라도 서울이 오는 15일 옥스포드와 삼가에 위치한 YMCA에서 무료 코비드 백신 접종과 한방 침술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벤츄라 카운티 카마리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하루 만에 14,000여 에이커가 전소됐고 주택 등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이 지역 학교들은 이번 주말까지 휴교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00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 개입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10대 98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14대 13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대신에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손흥민 캠프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LA 정계 지도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취임 첫날 대규모 추방을 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민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표를 했습니다. 또 헐리우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이 대선 관련 소식 묶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에 대해 LA의 정계 지도자들이 6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 대선 후보로 낙점된 직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던 캐런 베스 LA 시장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LA 시민들은 항상 서로를 보호할 것이라며 기회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LA시의 정책이 지켜나갈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인종, 성별, 출생지에 관계없이 LA 카운티가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곳으로 남도록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LA 정계 지도자들의 성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내세우면서 불법 체류자 인구가 많은 가주가 불체자 추방 지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미 구조조정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실존적 우려에 직면한 할리우드가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정책 구상과 기업들에 대한 보복 위험이 할리우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권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많은 격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이라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가주에서 영화와 TV 세금 공제 연간 한도를 현재 3억 3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영화와 TV 사업, 뉴섬과 민주당 강세 지역인 가주에 구명줄을 던져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반복되는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느슨한 차별에 불만을 표출했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때강도 같은 치안을 위협하는 강절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발의안 36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의안 가운데 하나인 발의안 36은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발의안 47을 개정해서 반복되는 절도 범죄와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특히 2번 이상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중범죄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각성제와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환각제, 또 펜타닐 같은 항정신성 약물을 유통하거나 총기를 소지한 채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교도소 대신에 주립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수감 대신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치료 의무형 중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도입해서 수감 대신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발의안 32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려는 발의안 33도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의 혜택 범위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35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10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K-12 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발의안 2와 동성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발의안 3,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100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발의안 4, 또 특정 의료기관에게 연방 약물 할인 프로그램에서 얻은 수익 사용을 주정부가 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34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조지 게스콘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도전장을 냈던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 후보가 개표 내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당선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 연방 검사 출신의 호크만 후보는 조지 게스콘을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리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호크만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스콘 검사장이 치안과 범죄 처벌 강화에 실패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해 왔었습니다. 호크만 후보는 당선돼 취임하면 첫날 게스콘의 범죄자 우대 정책을 뒤집고 커뮤니티 안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검사실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법 집행기관과 지방검사실 간의 협력관계를 되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해자와 함께 가석방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또는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며 교도소 수감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은 취임 이후 경범죄자들을 약식 기소하고 $900 이하의 범죄는 경범 처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게 남가주에서 절도와 때강도 사건 등 치안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포함한 주요 선출직에 도전한 남가주 지역 한인 후보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개표 결과 연방하원 가주 40지구의 현직 영킴 의원은 56.41% 득표로 43.59 득표에 머문 상대 조커 후보를 누르고 3선 성공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연방하원 가주 45지구의 현직 미셸 백스트리 의원은 개표 초반에 열세를 뒤집고 오늘 아침 현재 52.88%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데릭 트런 후보 47.12%의 역전 승리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연방하원 가주 47지구 데이브민 후보는 오늘 아침 49.79% 득표율로 공화당 스카포 후보 50.21%의 이 박빙의 개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도전한 최석호 전 주 하원 의원은 51.88%의 득표를 기록해 48.12%를 받은 현직 조시 뉴먼 의원의 역전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한편 연방하원 가주 34지구에서는 현직인 제미 고메스 의원이 56.5% 득표율로 데이빗 김 후보를 앞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고 LA 시의회 10지구 선거에 도전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득표율이 38.3%에 머물러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 벤츄라 카운티에 강풍이 불면서 어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확산되고 일부는 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까마리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강풍을 타고 확산해 대형 산불로 번진 상태입니다. 마운틴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어제 오전 9시경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지금 14,000에이커,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14,0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수십 채의 주택과 건물들을 전소시켰고 이 지역에 3,500채가량 그리고 최대 4,000채가량의 건물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어제 산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지역에 가축을 키우던 주민들, 가축들과 함께 대피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800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저 불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율 당연히 0%에 그치고 있고요. 소방국은 최대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이 강풍이 불씨를 최대 2마일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금 강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화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화재라며 정부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연방정부 자금도 확보한 상태다. 피마에서 지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리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물 2채를 태웠지만 직접적인 발화 원인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1에이커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불기 시작한 산타아나 강풍으로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여서 산불 위험 경보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는데 결국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마운틴 산불이 발생한 까말리오 벤츄라 카운티 인근 지역 학교들은 모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교가 오늘 하루만 휴교하는 학교가 있고 오늘과 내일 휴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이를 확인할 것을 교육부 측은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을 알리는 적색경보 오늘 오후 6시까지 발령한 상태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오는 11월 15일 LA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코비드 백신과 한방 침술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하는 코비드 백신과 한방 침술 무료 접종 이벤트에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동국대와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한방 침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옥스포드와 3가에 위치한 YMCA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100명의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과 함께 동국대와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준비하는 한방 침술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주사는 50명의 안에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는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하고 비영리 단체인 미션 시티 클리닉, MCCN, YMCA, 헬스넷 리갈 레이크사이드, IPA가 공동으로 후원합니다. 미션 시티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입니다.
하고 우리 서울 라디오 서울에서 이번 네 번째 행사죠. 우리가 첫번 코비드 백신, 그다음에 2차도 우리가 라디오 서울고 3차는 유방암, 자궁암, 이번에 네 번째 이 한방 코비드, 그다음에 플루 백신도 같이 하니까 이번에 다 무료니까 다들 오시고 그냥 아이디만 갖고 오시고요. 그냥 아이디도 없으면 그냥 오시면 되고요.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해야 되며 선착순으로 등록이 마감됩니다. 우리 미션시티 메디컬 클리닉에서는 지금 한방을 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래서 5년 기념으로서 동국대학교랑 같이 우리가 이번에 5년 기념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100사람들한테 무료로 한방 서비스하고 코비드 백신 무료, 그다음에 거기에 50명분한테는 감기 플루 주사도 무료로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YMCA에서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한방 침술 무료 서비스 행사에 대한 등록은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이나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에 올려진 이벤트 배너에서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 213-427-962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 보다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유지합니다. 다만 산타하나 강풍이 불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산불주의보인 레드플래그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남가주의 쾌청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47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5도, 그리고 해안 지역은 74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8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63도에 머물겠습니다. 11월 5일 치러진 선거, 대선, 연방 상하원 이 총선 개표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 부문만 지지부진해서 향방이 모호하다라고 하는데 하원도 공화당에 장악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확정됐습니다. 하원만 남았는데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에 이어서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100석 중 최소 52석, 52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435석의 연방 하원은 선거 전에는 몇 석 차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많이 예측이 됐는데 개표가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공화당은 잘하면 연방 하원 장악을 유지해서 백악관,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모조리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정책 법률들이 순조롭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선거 전 공화당은 의석수에서 220대 212석으로 어렵게 다수당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자면 민주당은 딱 4석만 뺏어오면 216석 동률로 공화당의 제1당 위치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현재 하원 개표 상황은 언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집계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를 주관하는 주정부에서 개표 완료 후에만 당선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언론의 표의 추세 분석으로 당선 확실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6% 이상 벌어지면 당선 기정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 5% 정도로 리드를 하고 있으면 당선 가능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190, 공화당이 20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206, 민주당 191입니다. 그리고 CNN은
공화당 209석 확보, 그리고 민주당 191석 확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하는 과반선 218석입니다. 현재까지 약 40석 정도가 미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대선에서 북부 경합주 미시간주에서도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 대선 때처럼 민주당의 옛 강세 지역인 이른바 블루월 3곳,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모두 이긴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낮 미시간주 15명에서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49.7%를 득표해서 48.3%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어 오늘 오전에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알래스카에서도 예상대로 승리를 거둬 3명의 선거인단을 추가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가 현재까지 확보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현재 모두 295명입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부 경합주 위스콘신에서도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필요한 매직 넘버를 이미 채웠습니다. 앞서서는 최대 승부처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서 승기를 굳히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북부 경합주입니다. 과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서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을 차용해 블루월로 불렸지만 제조업 등이 쇠퇴하면서 공화당 지지세가 확장돼 경합주가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번 선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선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에 이어서 각 주별 개표 과정을 거쳐 자신의 패배가 확정된 어제 하워드 대학 교정에서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에서 승리를 축하했다라고 소개한 뒤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만큼이나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짓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뼈있는 말이자 패배에 곧바로 승복한 자신과 트럼프 차이를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맞섰던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결과에 승복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한 절차를 큰 논란 없이 밟아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대선 패배를 인정한 해리스 부통령은 정계 은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대권에 재도전할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제 전화를 해서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초청했고 실무자 간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선거 결과와 정권 이양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질 트럼프 2기의 반이민 정책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쟁, 내전과 경제난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집권 1기보다 더 거친 수사로 반이민 정책을 부각해 보수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한 유세에서는 취임 첫날 가장 먼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며 범죄자와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 이민자가 대거 유입돼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국경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국경 통제를 통한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NBC 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남미에서 미국으로의 월경 시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4일 주요 참모들을 비롯한 세관 국경보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등과 화상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경 경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급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막바지 월경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MBC 방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멕시코에서는 북부 접경지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이 잇따라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의 독특한 이력 이제 또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40살인 흑수저 출신 백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렸고 한때는 트럼프 비판자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40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은 역대 세 번째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약물 중독 어머니, 가정폭력과 고등학교 중퇴 위기 등 오하이오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벤스는 군에 입대해 모은 돈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와 금융가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성장기를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한때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난하던 벤스는 정계 진출 뒤에는 열렬한 트럼프 옹호자로 변신해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 과거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금수저 이미지를 지울 카드로 부통령에 지명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정치 이념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관찰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손발을 맞출 주요 보직자에 대한 함합평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장관에는 억만장자인 펀드 매니저 스캇 벤센트 등이 거론되고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는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제 스캇 베센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 후보군의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베센트의 유력한 경쟁자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인 펀드 매니저 존 폴슨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으로는 한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책사로 불리우는 리차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거론됩니다. 국방장관으로는 탐 커튼 상원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그룹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 트럼프 보좌역이 전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와 함께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인선에 신경을 쓰는 부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1기 행정부 때 이 두 부처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믿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법무장관 후보군으로는 마이클 리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존 래트클리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을 중앙정보국인 CIA 국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제2기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직책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상무장관으로는 린다 맥마언 전 중소기업청장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내각보다 먼저 이루어질 백악관 비서실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서실장에는 트럼프 캠프의 수지 와일즈 공동 선대위원장이 선두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국내 정책 담당 참모를 지낸 브룩 롤린스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선 인식은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는 대로 곧 인선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금 전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미국의 선택을 수용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력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00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은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부 경제 요직 인사들도 교체될 전망인 가운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기존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해임하지 않겠지만 2026년 임기가 끝나는 그를 재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인 빅컷을 단행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등 내각 주요 관료들도 교체될 전망이고 이미 후임자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며 친가상화폐 공약을 내세워온 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테슬라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서 향후 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 전기차 공장의 사상 최초로 외국인 자본 100%를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96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22.5%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율주행자 면허도 테슬라에 가장 먼저 줄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테슬라 공장과 일론 머스크의 존재 중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적극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돈독하자 지금 중국이 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트럼프는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인공지능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산하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당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책이 위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자유, 사생활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트럼프는 언론 자유에 뿌리를 둔 AI 발전으로 이것을 대체하겠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AI를 국가 안보 우선 사항으로 규정한 AI 국가안보각서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 통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 대상 업체들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뭐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대만 TSMC와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미국 내 공장에 지원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에 대해 구속력 있는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이 언제 체결될지 등은 불분명한 상태며 보조금과 대출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저리 대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TSM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국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 제철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의 철강업체 US 스틸 인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에서 US 스틸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모리 다카이로 일본 제철 부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목표로 세운 올해 12월 말까지 US 스틸 인수 완료 계획과 관련해 미국 대선이 종료돼 냉정하게 논의할 환경이 됐다며 무언가 큰 판단이 없는 한 틀림없이 완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모두 반대하면서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제철은 인수 사안을 다뤄온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재신청했고 9월이었던 심의 기간은 90일 연장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혹시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폴 조지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필라델피아 세븐이식서스로 이적했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 세븐이식서스와의 경기에서 110대 9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폴 조지 혼자서는 조엘 엠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는 역시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레이커스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114대 131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 레이커스 지금 두 팀 모두 8경기밖에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경기를 한 상황에서 두 팀 모두 4승 4패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NBA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초반에 관심 받는 팀 있죠. 클리블랜드가 현재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9연승 개막 후 한 번도 지지 않고 9연승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가 한국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 선수에게 관심을 보일 만한 구단으로 또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매체는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한국 김혜성 선수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시애틀 구단 상황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MLB.com은 어제 시애틀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2루수 보강을 누리며 9회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면서 시애틀은 김혜성을 면밀히 관찰한 구단 중 하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MLB.com은 김혜성을 시애틀이 관심을 보일 2루수로 평가했고 MLB 사무국은 이미 지난 31일 김혜성의 신부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